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민생고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열불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원성이 봄물 쏟아지듯 퍼져나가고 있고요. 답답함의 연속인데 정치권에서의 해법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로 끝날 것 같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권이 내놓아야 할 전국 해결 방안을 기대하는 것은 기대 난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노란 봉투법 등의 민생 법안을 기어코 거부했습니다. 21번째 거부권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1번째로 정혜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일회성 포퓰리즘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하네요. 추진만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낼 겁니까?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놓고 이렇게 당장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야당 탓을 하는데요. 어디 야당과 머리 맞대고 정책 협의라는 거, 이런 거 한번 하는 모습 보여준 적 있나요? 정부 측에서 못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단일화를 찾을 때까지 문고로 잠그고 협상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 처음부터 여야가 또 딱 들어맞는 단일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할 망정 걸핏하면 정부의 거부권을 건의하고 있는 안타까운 작태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앉지도 않고 뭔가 비위가 틀린다고 하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제안하겠다. 계속 그런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연속적인 이런 작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제1당이 돼서 수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 때문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위치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지요.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예산 제한권과 거부권이 있으니 이걸 믿고 국회에서 잘 싸워달라고 이중 플레이를 지금껏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거리로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핵을 외쳐야 합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김이가요 KBS 거센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는데 박민 사장이 사과를 해도 지금 물러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광복절날 일본 국가인 김이가요와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배경으로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에 큰 파문을 일으킨 KBS. 회사 차원 입장은 물론 메인 이슈를 통해서도 사과했지만은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박민 사장까지 사과에 나섰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하며 제일 강조한 부분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며 방송을 통해 위안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야말로 흑심은 따로 있는 이중적 행동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박 사장의 이 같은 사과는 임원회의 발언 형식을 통해 전해졌고 국민들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번 사태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기세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분노한 시청자들의 청원은 오늘 5,4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KBS 본부 측은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키고 역사 전어를 폐지할 때에는 편성권을 들먹이던 사측이 이번에는 실무자 잘못으로 물타기 하려 한다면서 편성 책임자인 김동윤 본부장과 회사의 대표자인 박민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본부는 특히 오페라 방송 이후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사측은 논란이 된 이승만 찬양 영상물 기적의 시작을 기어이 방영하고 말았죠. 기어이 방영했다며 헌법 정신을 어기고 친일 극우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한 KBS 중계석에 대한 민원이 18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심위는 민원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게 MBC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KBS 박민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박민 사장을 허수아비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어용방송 만들어서 지금껏 재미 보고 있고요. 그런 거 하려고 박민이 사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박민 사장 기어코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뭐 전현희 의원을 타겟으로 지금 대통령 부부의 살인자 발언한 전현희 의원에게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 앞서 전 의원은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그 영상으로 보면 좀 액션이 강해서 그렇지 못할 말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꼭 살인자라 이렇게 해서 살인자라는 표현보다도 그 명품백 사건 때문에 이걸 조사하고 처리하던 담당 국장이 거기서 심적 고통을,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배견할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원인이 그 씨앗을 제공한 당사자가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들이다, 이제 이런 차원을 이렇게 애들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여하튼 그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비춰진 인식은 뭐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겠죠. 아주 이런 걸 교묘히 이때다 싶어가지고 되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작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교육 교재에서요, 김자준 장군을 뺐는데, 왜 김자준 장군은 뺐냐고 묻자 여당 대변인은요, 공산 세력과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늘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홍범도, 김자준 장군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자준 장군도 홍범도 장군처럼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요, JTBC 짱르만 여의도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은 고려공산당 입당, 지난번에 흉상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의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이번 정신교육 교재에서 홍 장관의 이름이 빠진 게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진행자가 이어서 그럼 김자준 장군은 왜 빠진 거냐며 묻자 똑같은 얘기라며 김 장군도 공산주의 쪽과 연결됐다는 역사가 있다고 답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인용을 할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자준 장군도 자꾸 얘기가 가는데, 당시에 독립운동했었던 북한도 위주의 우위에 봤을 때는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역사도 있고요,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시청자들 사이에선 김자준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돼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이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게다가 그런 논리라면 김구 선생 이름이 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김자준 장군은 1921년 자유시 참변 사건 이후 반공 노선을 걷다가 1930년 고려공산당원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국방부는
독도를 연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수정하면서 국군의 역사에서 독립군 광복군 관련 서술에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사태와 이번 교체 논란이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히 기록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해명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이뤘는데 한산 대첩만 거명하고 이순신 이름 안 넣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뭐 그거하고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김자진 장군이 일부 공산 세력과의 연기가 있었다는 관련 연구 및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전설 같은 영웅담 같은 것들을 일시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저사를 끝까지 묵인하고 있을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박찬대 제3자 특검 수용 가능, 한동훈 제보 공작 포함 논의해서 재상병 특검이 솔솔 뭔가 타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재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첫 제안자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 여당 자택특검법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는데, 뭐 한동훈이 그때 전당대회 때문에 툭 던진 얘기 아닌가요?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 내에선 민주당의 분열 전략이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재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과는 변화된 입장을 내놨는데, 지난 8일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고수해 왔었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인용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의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협의를 못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자 추천안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월 국정감사 전에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자며 늦어도 열흘 안에 여당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면서 진정성에 물음표를 담았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또 우리 제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이런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3자 특검법을 받겠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하자 하고, 그래 여태까지 마련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럼 좀 기다려라. 그래 만들어서 이래서 얘기에 물꼬를 터야지.
도대체 민주당이 이를 씹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촉발한 단체 대해방 참가자들이 민주당 측과 관계돼 있다는 의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런 맥락이죠.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여권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더 큰 상황이긴 하죠. 특검법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은 정치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한번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특검 법안을 본격 협상하게 될지 아니면 여권 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협상 자체가 거듭 불발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이 독자적 특검법안 마련을 해서 민주당과 절충안에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입법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오리무중인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동훈이 어떻게 무슨 깡다구로 그걸 합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그 김대중 사절을 매각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절을 기념관으로 재단장한다고 그러는데 10월에 공개?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이르면 오는 10월 가칭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재단장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저를 산 A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박모 대표와 사저를 DJ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민간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의원은 박 대표는 사저가 민주화 운동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낡은 사저를 보완하되 원형을 보존하고 올해 10월 또는 11월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저가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기념관 운영 방식에 대해선 민간이 후원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직접 운영하게 된다며 기념관 운영의 양측은 지속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돌아가신 어머니도 정부나 지방단체 또는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기념관을 만들길 바라셨다면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추진이 쉽지 않았던 공공기념관 설립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사저를 새로 단장해 DJ 탄신 10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글쎄 결단을 내렸다는데 그 산 사람이 결단을 내린 거지 뭐 지가 무슨 결단을 내렸을까요? 김 전 의원은 DJ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함세훈 신부 등 원로들에게 자문을 했고 그분들도 사저를 하루빨리 기념관으로 만들 수 있는 현재의 해결 방식에 동의했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저 매각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 전 대통령과 사저와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께 정말 사과드린다며 박지원 의원이 사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당도 사저를 회수해 기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뭐가 터져 나왔네요. 뉴라이트 김영석 대북지원 보조금 5억 부적응 수급 통장 조작했다. 광복회 광복절 기념식 불참 등을 촉발한 뉴라이트 성향의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 관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16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판결문을 보면 김 관장은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에서 2006년 5억 원 가까운 대북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형사적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면 전과 일범이에요. 형사범 일범. 그런데 뭐 결격 사유가 아니다. 김 관장은 2005년 12월 그 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 2천 대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 상무의 통장을 받아 해당 통장에 손수레 대금을 입금한 뒤 일부를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6억 3,360만 원의 물품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던 거죠. 김 관장은 이렇게 조작한 통장을 통일부에 제출해서 2006년에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2억 4,781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지역 사업자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출금의 50%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로 지원해줬는데 김 관장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사업비를 2배로 부풀린 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 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조작해서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 4,630만 원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심이 시커먼 사람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양심이 털난 사람을 결격 사유가 없다고요? 네, 이 사건 추이도 돌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화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정봉주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그런 말한 거 맞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본심은 충정이다. 예, 어떤 말이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논란을 인정하면서 충정과 애정으로 한 발언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참으로 화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려야겠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냐 묻는다. 예, 했다고 밝힌다.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어섰죠. 정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해온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며,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보니까 진위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저 이야기에 담긴 제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 후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할 게 아니라 절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해명. 그러면서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정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8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는데, 그는 당원 대회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현장에서 만나 느낀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내가 이재명의 복시민해 하면서 실세놀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이 후보를 오해하게 만들고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보다 이재명 8이 척결이라는 당내 혁신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 남았죠. 일요일이 전당대회니까. 확실히 내관은 내관이에요. 유일한 내관이 지금 정봉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잔잔히 흘러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른바 정봉주 논란으로 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뒷담화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정 후보가 거듭 해명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 거예요. 논란 이후 일부 강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정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정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전원으로 논란이 된 이 발언을 다시 소개하면서, 정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묻는다면서 예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 발언의 배경은 이 후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주체를 밝히지 않은 이재명 8일을 겨냥한 공세는 여전하고요. 정 후보는 내가 이재명의 복지민해 하면서 실세놀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인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면서
이재명 파리 무리들이 이재명 후보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진솔하게 진정성을 보이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해명만 계속 잇따라내고 있어요. 이틀 앞으로 지금 이제 8.18 전당대회가 오는데 오직 관심사는 정봉주 논란이에요. 최고위원 당선자 명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지금 관심의 초점인데요. 8명의 후보 중 5명이 추려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ARS 투표, 대의원 투표를 지금 남겨둔 상황인데 과연 표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까요? 정봉주의 소위 몸값이 나타날까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서히 그냥 한순간 사라지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을까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김용은 국방장관 후보자가 갭투자 의혹이 있네요. 3년 만에 2억의 사채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그러는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갭투자로 3년 만에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 후보자 부부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분으로 서울 용산 관사에 거주했는데 관사 거주 기간 중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어요. 이에 대해 김용현 후보자 측은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로 전역 후 1년가량 거주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거래라고 주장을 했네요. 김 후보자 부부가 매입한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전용 면적 114.96평방미터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고 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와 작전본부장, 중장을 맡고 있었으며 후보자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합창본부 인사관사 인근 관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 매입자금 4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지난 2017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재직 시 공개한 재산 공개 내역에는 김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 씨는 이 아파트 매입 비용료 5천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김 후보자 부부는 4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전세금 3억 4천만 원과 차입금 5천만 원에 본인 지급 1천만 원을 더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 매입한 아파트가 그 후에 한 6억 정도 나가서 시세 차익을 한 2억 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을 부인했고요. 김 후보자 측은 2015년 12월 매입한 아파트는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로 전역 후 1년가량 거주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거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후 매입한 다른 아파트는 올해 5월 7억 원대에 매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청문회 과정에서 더 세세한 건 밝혀지겠죠. 지금 이제 찜통 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전국의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가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서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는 예보고요. 소나기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전라권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광주, 전남, 전북 5에서 60mm,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중부,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내륙은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은 5에서 1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뭐 이런 것까지 세세히 알려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무더울 거라고 하네요. 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한 열흘 이상 무더위가, 찜통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될 수 있으면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외출도 자제해야 되겠고. 예.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결국 더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나날 보내고 계시지만 꿋꿋이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온다는 믿음을 갖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